우리는 가끔 삶의 끝자락에서야 진짜 영웅을 만납니다. 서울의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숨을 거둔 한 할머니. 그녀가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닌 국가에 바치는 마지막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 재산 18억 원을 국방부에 기부한 80대 여성. 그녀는 왜 그렇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모든 걸 바쳤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피로 지켜낸 나라를 향한 가장 조용한 충성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80년을 살아온 이 몸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포구 단칸방, 이곳이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이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가 제게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바닥은 낡은 장판이 구석구석 들떠 있어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텨왔습니다. 냉장고는 15년 된 중고품이고 TV는 20년 전 브라운관 TV죠. 하지만 이곳이 제게는 궁전보다 소중한 곳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그리고 오시가 되면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가 동네를 돌아요. 폐지를 주우러 말이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슈퍼 아저씨가 인사하면 저는 고개만 까딱합니다. 말수가 적어진 지 오래예요.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부모 모시기 싫어하잖아.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하는 말들이 들려와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모르죠. 제게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그 자식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도. 오늘도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고물 줍는 할머니가 무슨 18억이냐고 말이죠. 할머님, 정말로 18억 원 전액을 국방부에 기부하시는 게 맞습니까? 혹시 치매 증상은 없으시고요? 다른 가족이나 친척분들에게는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놓으니 변호사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은행 5억, 신한은행 4억, KB국민은행 3억. 그리고 부동산 증서들까지. 에이, 이게 정말 할머님 돈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 피가 흘려진 곳에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니까요. 1984년 12월 23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 오후였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설레고 있었습니다. 준태가 며칠 전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작전이 끝나면 휴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벌써 몇 개월째 못 본 아들이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미역을 골라 샀습니다. 한 줌에 3,000원이나 하는 완도산 미역이었어요. 당시 제 하루 벌이가 5,000원 정도였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소고기도 조금 샀어요. 등심은 너무 비싸서 양지머리 200g을 샀는데 그것도 큰 사치였어요. 집에 와서 미역을 찬물에 불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준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었어요. 생일날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 말이에요.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릴 때 준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준태가 깜짝 왔나 싶어서 불이 나게 문을 열었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이랑 상사였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저는 벌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준태 병장의 어머님이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준태가 무슨 일이라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을 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유감스럽게도 김준태 병장이 12월 21일 작전 수행 중 전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주저앉으면서 아니야라고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 북한군 무장 간첩 4명이 기습 침투했습니다. 김준태 병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혼자서 4명의 간첩을 모두 사살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도 마음이 아픈 모양이었죠. 김준태 병장은 동료 장병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까? 이틀이나 지났는데 작전의 성격상 대외비로 분류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유가족께도 이 내용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비밀이라니. 우리 준태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걸 비밀로 하라니. 저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편지였어요. 조금 구겨진 편지지에 준태의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저는 이번 작전이 끝나고 꼭 휴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미역국 꼭 끓여주세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휴가 나가면 같이 병원 가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준태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위험한 작전에 나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어요. 준태를 위해 끓인 미역국이. 이제는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 미역국이 말이에요. 준태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군에서 나온 몇 명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꽃도 많은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쓸쓸하게 보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아들 없으면 누가 돌봐줘? 저희 집에 와서 사시지 그래요. 빈방 하나 있으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준태 부조금이랑 보상금 같은 거 나오지 않아?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야? 돈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군에서는 작전이 기밀이라서 보상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했습니다. 누군가 준태 이야기를 물어보면 자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정말로 준태가 죽은 순간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준태가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저는 계속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야 준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985년 봄, 저는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준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 골목에 1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전세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었는데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김밥 하나에 500원, 라면 한 그릇에 300원, 떡볶이 한 접시에 400원.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해도 하루에 1만 원을 벌기 힘들었어요. 손님들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응, 여기 있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만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태도 저 나이대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지만 저는 한 푼이라도 아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많았고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살았어요. 새 옷은 단 한 벌도 사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 참 이상해. 돈이 없나? 자식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렇지 뭐. 사람들은 제가 가난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준태를 위해서 말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분식집을 15년 운영하면서 저는 1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매일 몇천 원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보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헐값에 팔 때였거든요. 제일 먼저 산 건 마포구의 작은 상가였어요. 원래 5천만 원 하던 걸 3천만 원에 샀죠.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은행에서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곰을 줍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나 싶었겠죠. 할머니, 정말 이 돈 다 할머니 거예요? 네, 15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통장을 보여주고 나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상가였는데 5년 후에는 1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샀죠. 물론 위험한 일이었어요.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어요. 준태가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2003년에는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3억에 샀는데 10년 후에는 15억이 되었어요. 2010년에는 분당에 상가를 샀고 2015년에는 잠실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고물을 주우며 살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더 가난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할머니 요즘 더 힘들어 보이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은 모르죠.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2020년이 되었을 때 제 전체 재산은 18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15억, 현금 3억.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돈이 뭔가 싶어서요. 준태가 살아있다면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가끔 상상했어요. 준태가 살아서 장가를 갔다면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건 다 헛된 상상이었어요. 2024년 초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고 밥을 먹어도 체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기였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준태를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태와는 상관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준태가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돈도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돌려받고 나서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사자의 어머니입니다. 제 전 재산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아들이 1984년에 군 복무 중 전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싶어요.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8억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믿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 후로 국방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대위였는데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제가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보여주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님, 정말로 이 모든 걸 기부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상의해보지 않으셔도 될까요? 가족은 없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이 흘린 피의 값입니다. 그 피가 흘려진 곳에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할머님에 대해 몰랐을까요? 국가유공자 관리에서도 기록이 없는데 특수작전이어서 기밀이었거든요. 저도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위는 준태의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김준태 병장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태의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 변호사 선생님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준태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1984년에 전사한 아들이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특수작전이어서 기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들 잃은 슬픔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준태의 물건들이었어요. 군복 사진, 편지들, 그리고 훈련소에서 보낸 엽서까지. 이 아이가 김준태입니다. 20살에 입대해서 21에 죽었어요. 사진 속의 준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나는 얼굴이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할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준태가 죽어야 하나, 왜 다른 아이들은 멀쩡히 제대하는데 우리 아이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눈물이 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준태가 죽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준태는 그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할머님, 이 아이가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나라가 더 강해지고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군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내 전 재산 18억 원 전액을 국방부에 기부합니다. 친척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 돈은 제 아들 김준태 병장이 이 나라를 위해 흘린 피의 값입니다. 전사자 유가족 지원과 현역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를 아들 곁에 묻어주세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준태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할머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전혀 후회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드디어 준태를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요. 창가에 놓인 준태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입니다. 준태야, 엄마가 이제 갈게. 40년 동안 기다렸지?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었네. 눈을 감으면 준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엄마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건 내가 목숨과 바꾼 돈이었으니까. 엄마. 하지만 이제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어. 너처럼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준태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거의 바스러져 가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저는 이번 작전이 끝나고 꼭 휴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미역국 꼭 끓여주세요. 미역국. 끝내 끓여주지 못한 미역국. 40년 전 그날 준태를 기다리며 끓여놓았던 미역국은 며칠 후 상해서 버렸어요. 그때의 미역국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 곧 만날 텐데 그때 끓여줄 수 있겠죠? 천국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갑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40년 동안 매일 바라본 그 강이 오늘은 유독 아름다워 보입니다. 준태도 이 강을 봤을까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올 때 말이에요. 준태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어요. 드디어 준태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봅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작은 방. 외롭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준태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준태의 편지를 읽고 준태의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서랍에는 18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준태의 편지 한 장이 그 돈보다 더 소중해요. 이제 됐어, 준태야. 엄마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너한테 갈게.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동네는 큰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고물 줍는 할머니가 18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남겼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 할머니가, 매일 폐지 주우러 다니던 그 할머니가 18억이라고. 말이 되나? 동네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할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모두 국방부에 기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식도 없다고 했는데 왜 국방부에? 혹시 치매였나?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국방부에서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도 놀라웠지만 40년 전 전사한 장병의 어머니가 그 돈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국방부는 급히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12월 21일의 기록을 뒤져보니 정말로 김준태 병장의 전사 기록이 있었어요. 강원도 GOP 침투 북한 무장 간첩 4명 사살, 김준태 병장 전사. 동료 장병 4명 구출. 특수작전으로 분류, 대외비 처리. 준태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혼자서 4명의 무장 간첩과 맞서 싸워 모두 사살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준태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냉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밀로 처리되었던 거죠. 준태의 희생도 제가 겪은 고통도 모두 묻혀버린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직접 준태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영웅을 40년 동안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다니. 어머님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예우받으셨어야 했는데. 뒤늦게나마 국방부는 준태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공식 지정되었어요. 40년 만에 받은 인정이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40년간 숨겨진 영웅의 어머니 18억 전액 기부. 고물 줍는 할머니의 정체는 전사자 유가족. 평생 모은 18억 국방부에 기부한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준태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준태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장례 준비는 국방부에서 맡았습니다. 저는 유언에서 준태 곁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준태는 아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40년 전에는 특수작전 전사자라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거든요. 국방부는 준태와 저를 함께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동묘역에 나란히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현역 군인들, 보훈처 관계자들, 국가유공자 유가족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제가 살아생전에 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왔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들 경건한 표정으로 제 영정에 경례를 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제 영정 앞에서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할머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더 잘 지키겠습니다. 김준태 병장님과 할머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준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영결식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도사를 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은 40년 동안 홀로 아들의 희생을 간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나라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의 어머니이십니다. 김준태 병장은 20년의 짧은 생을 나라를 위해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 합동묘역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왼쪽에는 김준태 병장 1964-1984 을지무 공훈장, 오른쪽에는 이정순 1943-2024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비석 앞에는 국화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꽃을 놓고 갔어요. 현역 군인들, 보훈 관계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일반 시민들까지. 이제야 준태는 어머니 곁에 돌아왔고 저는 비로소 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해요. 지금 저는 준태와 함께 영원한 평안 속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준태는 여전히 20살의 모습이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준태야. 엄마는 괜찮았어.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돈도 많았는데. 그 돈은 내 목숨값이었어. 엄마가 함부로 쓸 수 없었지. 준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엄마가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돈으로 많은 군인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제가 남긴 18억 원은 김준태-의 정순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현역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쓰이고 있어요. 매년 100명의 군인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 개선과 급식 개선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젊은 군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고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족들이 제가 겪은 것 같은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제가 바랐던 일이에요. 현충원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할머니는 아들을 나라를 위해 바쳤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평생 모은 돈까지 나라를 위해 바쳤단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이런 분들 덕분이야. 아이들이 제 비석 앞에서 경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새로운 세대들이 희생의 의미를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매년 현충일이면 대통령이 현충원을 참배할 때 저희 묘소에도 들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김준태 병장과 이정순 여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준태의 죽음이 그리고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들이 목숨을 바친 곳에 제가 모은 돈을 돌려준 것, 그게 다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태 같은 젊은이들이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고 있어요. 그 희생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0년 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준태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우리 이제 함께 쉬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지켜보자. 현충원 묘비에 새겨진 글귀. 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아들이 지키려 했던 나라를 위해 평생의 정성을 바칩니다. 마이너스는 이정순 1943-2024. 마이너스는 김준태 병장의 어머니. 이 돈은 내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 피가 흘려진 곳에 돌려주세요.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이곳에는 태극기와 함께 하얀 국화꽃이 놓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 경례하며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